지금부터 제5강 SQL 명령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SQL 명령어의 유형을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SQL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MySQL RDBMS의 제한 조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SQ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언어로서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질의, 그리고 보호와 관련된 명령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SQL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언어로서 비절차적 언어로 분류됩니다. SQL이 비절차적인 언어로 분류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명령문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이 되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관계에 따라 중간 결과를 산출하고 그 산출된 결과물을 또다시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절차적인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간에 SQL 문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제 모임에서는 SQL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표준기구인 ISO에서는 SQL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SQL 명령문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정의 언어, 두 번째는 데이터 조작 언어, 세 번째는 데이터 제어 언어입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불리우는 DDL, 데이터 정의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의 언어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인 테이블, 인덱스, 뷰 등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명령문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만이 이러한 명령어를 수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MySQL에서는 루트 계정을 가진 사람만이 create table, create index, create view, drop table, drop index, alter table, rename 등의 데이터 정의 언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조작 언어는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라고 불리우는 DML이 있습니다. DML은 테이블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명령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commit, rollback, save point, walk 등과 같은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제어 언어는 유저 관리와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명령문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grant, revoke, connect, disconnect 등이 있는데요. grant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승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revoke의 경우에는 주어진 권한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connect와 disconnect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거나 연결을 종료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정의 언어, 데이터 조작 언어, 데이터 제어 언어를 하나씩 배워갈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MySQL 명령어를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메모장과 같은 편집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텍스트 편집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에 다음과 같이 세 줄의 명령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show database라는 명령어는 현재 MySQL 상에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로 use MySQL이라는 것은 use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use 명령어 다음에 나오는 MySQL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데이터베이스 목록들 중에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use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select 별표 from user라는 명령어는 추후에 배우게 될 것이지만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user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명령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이 끝나셨으면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저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C 프로그램 파일즈의 MySQL 서버 bin이라는 디렉토리인데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후에는 파일의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꿔주시고 저장하는 이름을 test.sql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이 끝나면 MySQL을 실행시켜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은 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에 프로그램 파일에서 MySQL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로그인 성공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장한 배치 파일을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i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신 후에 test.sql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너무 화면이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show database라는 명령어에 대한 결과인데요. 같은 내용을 쳐보게 되시면 실행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use MySQL이라는 명령어를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select 별표 from user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치 파일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유저 테이블 안에서는 사용자의 계정, 이름, 패스워드, 그리고 각각 사용하는 데이터 정의, 조작, 제어 명령문들에 대한 사용 권한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Y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허가가 된 부분이고 0이나 널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허가가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SQL 명령어를 일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MySQL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형 데이터 타입은 정수는 int 형태로 영, 음수, 양수를 저장할 수 있으며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형을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데이터 타입은 float이라는 형태로 사용되며 소수점을 포함하여 저장합니다. 밑에 float 함수는 n의 경우에는 실수 값을, m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값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문자 데이터 타입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차 데이터 타입은 바이트에서 1바이트에서 255바이트까지의 고정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정의된 저장 공간보다 입력 데이터가 짧으면 나머지 공간은 공백으로, 정의된 길이보다 입력 데이터가 길면 길이에 맞게 잘려진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테이블 생성 시 저장할 데이터의 최대 크기로 정의해야만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var 차 데이터 타입입니다. 정의된 공간보다 긴 문자열이 입력되면 var 차에서는 에러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최대로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 길이는 255바이트로 메모 등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를 적절하고 가변적인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당연히 검색 속도는 차보다 느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텍스트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블록 또는 텍스트 타입은 65,535 이상의 거대한 텍스트를 저장하시거나 여러 문장을 저장할 때 사용됩니다. 블럭은 검색 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만 텍스트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날짜 데이터 타입입니다. 날짜 및 시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date 데이터형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데이터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현재 운영체제의 날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select라는 명령어는 산술 계산의 결과나 날짜 등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SQL 명령 프롬프트에서 select now라는 명령을 작성하시게 되면 select 명령문이 now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운영체제로부터 현재 날짜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명령어 프롬프트에 select라는 명령어를 치시고 sysdat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찍히게 됩니다. MySQL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를 소문자 또는 대문자로 섞어 사용하셔도 실행이 됩니다. 이러한 sysdate는 동일한 함수로 now라는 함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now 함수를 사용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보시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너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너리 데이터 타입은 음성,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데이터 형으로서 row와 long-row로 타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약점으로는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장 함수라고 하면 앞에서 배웠던 int, float, now 등과 같은 형태의 이름 뒤에 괄호가 따라오는 명령어들입니다. raw 데이터 타입은 이진형 데이터를 255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장 공간의 제한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long-row의 경우에는 이진 데이터를 2GB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blob 데이터 타입은
이진영 데이터를 4기가까지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SQL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가 널 값입니다. 널 값은 값이 알려지지 않다 또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속성의 널 값은 다른 속성의 널 값과는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널 값을 비교해서는 서로 다른 속성에 대한 널 값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난 널의 경우에는 모든 행에서 해당 널은 특정 값으로 채워져야지 절대 값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난 널로 정의된 컬럼은 널 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성별, 전화번호와 같은 컬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학번은 기본 키이기 때문에 절대로 널 값을 가질 수 없는 난 널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역시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난 널 속성을 주게 된다면 학번과 이름은 반드시 데이터를 값을 넣어줘야 되지만 성별과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널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별의 널과 전화번호의 널은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SQL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My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제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할 수 있는 테이블의 개수는 무한대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테이블 내의 행의 개수도 무한대까지 허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테이블이 포함할 수 있는 열의 개수는 모두 254개까지만 가능합니다. 한 개의 행의 최대 문자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롱으로 선언되어 있는 필드만은 제외됩니다. 문자열 필드의 최대 바이트 수는 255바이트며 숫자열로 선언된 필드의 최대 바이트 수는 38개입니다. 한 개 테이블 내에 만들 수 있는 인덱스의 수 역시 무한대이며 쿼리 시 결합 가능한 필드의 수, 즉 컬럼의 숫자도 무한대입니다. 또한 쿼리 요청 시 하위 쿼리를 또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하위 쿼리의 단계 별수는 모두 255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칭의 숫자는 30바이트로 제한되며 대소문자에 구분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위해서는 MySQL dump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원에는 MySQ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커맨드 창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창에 MySQL dump라는 명령어와 함께 -u 사용자 명령어 그 다음에 -p 옵션에다 패스워드를 삽입하고 앞에서 배웠던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업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MySQL db.sql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생성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SQL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어들을 이전에 배치 파일을 실행했던 것처럼 일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전과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복원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된 파일이 있는 경로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수행시켜 보면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입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을 시키시면 됩니다. 패스워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작성하여 실행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나오게 되면 SQL 창으로 가신 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명령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주시는 건데요. create database mysql new 하신 후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후에 다시 명령어를 실행시키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복원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MySQL 창으로 넘어가 다시 생성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ow database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를 확인한 후에 MySQL new 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select 별표 from user라는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 이전과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복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전에 배웠던 워크벤치를 통해 실제로 DB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신 후에 스키마 쪽으로 넘어가 탭을 선택해 보시면 기존의 유저라는 테이블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호스트와 계정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각 권한에 대한 설정 값들이 다음과 같이 이전의 MySQL 테이블과 동일하게 복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3장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